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하민석 포정님을 모시고 보천교 다시 보다에 대해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포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제는 이제 차경석 성도님, 그 당시 차천자를 감시합니다. 가장 이제 무서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그 당시 일제에 의한 민족 종교 탄압은 사실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일제는 무단 통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 종교를 하나씩 이제 통제하여 두게 되는데, 근데 원래 교명은 등록한 보천교가 아니라 보화교였다고요? 그 나라 이름이 떼시자 써서 시국이었고, 그 교단 이름을 보화 이렇게 썼는데, 교명을 등록하라고 할 때 보천교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 보천교는 민중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잖아요. 자급자족의 물산 장려 운동을 선봉에서 이끌었던 게 바로 보화교, 보천교였고요. 호남 우도 농악, 그 당시에 풍물을 육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기산조합이라 그래가지고 주도를 했던 거고요. 오흥여자 사립수학이라 해가지고 차경성도님의 여동생 차윤숙 씨가 그것도 이끌기도 했었고요. 유치원도 세우고. 국권 회복을 위한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죠. 김구 선생님이 이제 1945년 11월 3일 날 측근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읍의 빚을 많이 졌다. 지난 시간에는 보천교가 창시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보천교를 창시한 이 차경석 성도가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라는 시천주의 가르침을 좇아서 상제님을 신앙하게 된 과정과 이후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보천교를 창시한 과정을 살펴봤거든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제는 이제 아주 집요하게 그 차경석 성도님, 그 당시 차천자를 감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천교가 지향했던 게 국권 회복이거든요. 교리 내용에 결국 일제가 물러난다는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도들의 신망을 얻고 이제 신인으로 추앙도 되고 하면서 은밀히 이제 교세 확장의 수단으로 국권 회복을 표방했기 때문에 그 1917년 4월 24일로부터는 그 갑종 그 요시찰 인물이 되는데요. 갑종 요시찰 인물이라는 거는 워낙 좀 불량한 조선인들을 불령선인이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가장 지도자급, 가장 이제 무서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그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담당 기관은 조선 총독부였고요. 갑포가 되면은 한 달에 3회 정도씩 보고를 해야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 정사년 1917년 10월부터는 차교주가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다른 방주들한테는 이제 연원제를 잘 이렇게 조직하고 있어라. 그리고 예문문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 거절할 것을 이제 당부하고 비밀 포교의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차경석 성도가 일제에 의해서 갑종 요시찰 인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건데, 그건 그만큼 그가 대한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당시 일제에 의한 민족 종교 탄압은 사실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일단 일제는 무단 통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11년도에는 각 종교를 하나씩 이제 통제하여 두게 되는데, 불교 통제를 위해서는 이제 사찰령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유교 통제를 위해서는 경학원 규정을 내리고, 기독교 통제를 위해서 사립학교 규칙 등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도 하면서 회유도 하면서,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썼어요. 근데 신종교, 이제 새롭게 이제 개벽을 얘기하는 그런 활동들은 사실 종교의 활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 활동을 좀 봅니다. 뭔가 이제 일제의 반일 행위의 어떤 그 숙주 하는 역할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치안 관련 문제로 보고 단속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구체화된 게 1915년 8월에 이제 발표가 된 호교 규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종교랑 유사 종교로 이제 구분을 명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신도, 그래서 남산에도 거대한 이제 신사를 세우고, 근데 신도는 종교가 아니다, 초종교다 이렇게 해놓고, 신도를 비롯해서 불교, 기독교 이런 것들은 이제 종교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항무국에서 이렇게 관장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유사 종교로 집어넣게 되는데, 뭐 동학 관련 우리 증산 계열은 다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경무국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아예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사종교로 밀어 넣었다는 거는, 얘네들은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아주 불량한 단체니까 아예 사이비로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약간 이렇게 틀어놨던 거, 종교도 아니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로 인정됐던 종교들은 사실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기독교 평양 대부흥회를 1907년도에 열었던 그 기독교는 38년쯤으로 넘어가면 장로교회가 거의 74%가 다 신사참배를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그 와중에 유사종교로 분류돼서 더 집요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밝히고 그 어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점점점 이렇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압박을 느끼긴 했는데 심지어 사이토 총독은 그 당시 차교주를 직접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황민화 정책하고 그다음에 일본 침략 정복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이제 철저히 파괴하는 정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치안 유지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어떻게 통제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그게 종교단체에서 사람들이 무슨 주문만 읽어도 잡아가가지고 직결 심판하는 식으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본 내지에서만 아마 그 법에 저촉되는 7만 5천 명이 잡혀가기까지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유사종교라는 말이 일제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만든 말이었네요. 그렇다면 유사종교, 유사역사학, 유사과학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교를 신앙한 신도가 600여만 명에 달했잖아요.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충교가 급성장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특정 사건이 어떤 부흥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서양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1차 세계대전이 쭉 진행이 되다가 그 소강 상태가 됐던 게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원인 불명의 어떤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적 아군 할 건 없이 이렇게 죽어 넘어가니까 전쟁이 끝나게 되고요. 또 전쟁의 종결과 함께 그 병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 병이 우리 조선 땅에도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19년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의 그 인구가 16억이었고요. 그때 감염자가 6억으로 돼 있고 그 사망자가 1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 4%에서 16%가 죽게 되는데 우리나라 통계는 그 당시에 1,700만의 전 인구 중에서 742만이 이제 걸렸다고 돼 있고, 근데 그 중에 죽은 사람은 14만이어서 그걸 이제 통계 내 보면은 1%, 1.89%만 죽은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을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발달되거나 위생 상태가 좋았을 때 없는데 전 세계 통계보다 아주 현격하게 생존율이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 이면에는 그 병이 돌았을 때 태모님이 창도하셨던 선도에서 그 삼남 지역에 퍼졌던 태울주가 병치유에 약주문으로 이렇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원인도 모르고 치유법도 없어서 죽어 넘어가는 현실에서 태울주 읽어서 이렇게 갱생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아주 벌떼처럼 이렇게 증산도의 초창기 그 태울주가 유행했던 게 있었고요. 그 흐름 속에서 그 차경 성도님이 그 60방주 조직을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여든 인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어떤 성장시킬 수 있는 모체를 만드는데 그 60방주라고 하는 게 1919년 9월입니다. 이제 그 3.1 운동 몇 달 뒤인 그 해에 그 9월의 금음날에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서만식의 집에 이르러가지고 그 덕암리 뒤에 가면 대황산이 있고요. 거기 기슭에 이제 단소를 딱 세운 다음에 단을 이제 3층으로 쌓은 다음에 60방주를 3회로 3분해가지고 꾸준히 이게 참배를 하게 하는데 그 틀이 그렇습니다. 이제 수화금목이라고 하는 5행 중에 4행이 사교정을 맡게 되고 그 우주의 이치에서 보면 사방 동서남북하고 사계 추나추동 그 기운을 취한 인원을 팔교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4방위가 있잖아요. 그 24방위에 응해서 24포주가 있었고 그 다음 24저루에 응해서 24운주가 있어서 그게 모체가 되는 60명인데 그 60방주 아래에 또 유김을 넣어가지고 360명이 짜여지고요. 또 그 유김 아래에 하루가 12시간으로 나뉘니까 곱하기 11을 해가지고 또 밑에 또 인원을 붙이고 또 12임 아래에는 8명을 붙여요. 왜냐하면 1시간이 8각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다 계속 곱하고 하면 인원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8임 아래 15임을 둡니다. 원래 한각이라고 하는 게 15분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60방주에서 벌어져 나가는 인원 수가 그 55만 7,700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우리 보천교 인원을 600만으로 추산을 했냐면 그 당시 간부가 되려면 한 10명 정도는 자기가 직접 포덕을 해야지 이제 간부가 될 수 있었는데 간부 수가 60만 정도가 되니까 곱하기 10명 정도 하면 이 조직은 최소 600만일 거라고 이렇게 그 보고서에도 이렇게 명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짜여진 조직들이 그 우리 희망을 잃은 민중들한테 어떤 독립의 희망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태울주 기적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성장. 그래서 그 종교 역사에서 이렇게 급성장한 어떤 조직사가 없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태율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고 하셨는데 이 대한의 백성들이 태율주의 천지 조화권을 체험한 거네요. 이렇게 보천교가 급성장하게 되니까 일제는 보천교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단을 공개하라고 집요하게 회유하게 되는데 그때 교명을 등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교명은 등록한 보천교가 아니라 보화교였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태모님이 1911년 10월에 도문을 여신 다음에 불과 5년 만에 병진년에 차경성도가 24방주 조직을 짜고 또 그게 1919년에 독립운동 끝나고 몇 달 뒤에 그 앞서 말씀드렸다 그 함해양의 대황산에서 60방주 조직을 짜고요. 그리고서 이제 1921년도에 덕유산자를 황석산에서 이제 천제를 올리고 종교단체가 아닌 나라를 세워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떼시자 써서 시국이었고 그 교단 이름을 보화 이렇게 썼는데 보화교의 보자는 이제 넓힐 보자거든요. 광대하다, 넓다는 뜻이고 화자는 시천주 조화정 할 때 그 조화의 뜻인데요. 그래서 보화라고 하는 것은 조화가 한없이 상제네의 신법처럼 넓혀져 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의 신법 경계를 널리 한없이 확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의 조화가 우리의 심신에 녹아가지고 상제님 마음처럼 그 광대무변하게 퍼진다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그 이듬해인 1920년 임술년에 그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우리 유사종교 단체를 이렇게 자기의 어떤 통제에 두기 위해서 등록하면 이렇게 지원도 해줄 테니까 교명을 이렇게 등록하라고 할 때 그때 이상호라고 하는 그 담당자가 그 보천교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뭐 원실체를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좀 약간 틀었던 어떤 의미가 있고 근데 하필 천자를 썼을까라는 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워낙 이제 동학도 천도교라고 해가지고 천자를 쓰고 또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그 유교를 숭상했는데 유교에서 어떤 그 도법에 근원되는 게 하늘이니까 보천교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그 등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놓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독군들이 정읍에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걷어가지고 전 세계 독립자금을 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통독부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 짓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700만의 구도자를 데리고 이 독립운동을 운전하는 이 보천교가 너무 위협적이었을 텐데 근데 그 보천교의 어떤 그 시국을 세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게 기독교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상제님의 공사로 지금 불과 90년 전에 차천자가 직접 700만 구조자를 데리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제일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구조자 집단이 정읍에 보천교일 수밖에 없었고 그 중앙의 심장부가 11전이라고 하니까 후천 5만 년 상제되는 나라를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서 실제로 세워봤던 경험을 가진 게 차경석의 보화교, 보천교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에 국호를 대시국이라 정하고 나라를 열었을 만큼 이 보천교의 위용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에 걸맞게 궁궐도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천교 본소는 그 대지가 한 2만 평에 건물은 뭐 대웅전 같은 건물이 45채, 부속 건물 10채 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총 경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할 정도로 큰 규모였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중심의 11전이라고 하는 곳은 경복궁 근정전보다 2배 컸고 거기에 또 기와는 또 북경에 있는 자금성을 본따서 황금, 황색 기와를 썼다고 하는. 근데 이름이 숫자 10에 하나 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의 체, 도의 본체, 도의 근원, 우주도의 영원한 근본 정신을 숫자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건데,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진리를 수로 이렇게 은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9000년 우리 정신사에서 보천교의 문화 정신이 그 천부경을 이렇게 계승한 게 그 11전에 드러나는데요. 10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원십자고 완전한 소통과 완전한 개방을 뜻하고 가을의 정신이고 성숙이고 통일인데, 그러니까 우주의 가을은 신무국의 정신으로 이제 완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을 운수를 주장하시는 천주님의 도화. 근데 그 무국대도를 상징하는 십수고요. 그 궁극의 완성은 일태극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차경선 선생님한테 너한테 일극을 준다. 너가 그런 기국이 되니까 그 일극이
일태극이거든요. 신무국의 천지공사를 일태극이 이렇게 성사 제인하는, 그래서 십수와 일수가 합쳐진 게 11전인데 그걸 합치면 우리 한자에 토라는 글자가 되고, 토라고 하는 건 그 수화 금목의 그 사상을 이제 중앙에서 조율하는 센터 자리. 그래서 그게 이제 장군 왕검이 이제 요순에게 내려줬던 9년 홍수 때 치수법 중에 그 황극이라는 게 있죠. 지존의 자리고 그 5만 년 운수를 완성하는 주인공인데, 그게 11성도라고 하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신무국과 일태극의 관계를 말해주면서 신무국과 일태극의 모든 전 과정을 최종 마무리 짓는 그 존재가 황극입니다. 그래서 무국과 태극의 꿈을 완성하는 황극자리. 그래서 11전은 달리 번역하면은 황극전이고요. 황극은 역사 속에서는 황제 자리죠. 그래서 자신이 새 역사의 제왕이라는 것을 표망한 거고, 우주관의 근거에서 그렇게 새 역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진리의 꿈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이 차천자라고 이렇게 명칭하면서, 그러니까 나라는 이뤘는데 새로운 희망의 나라의 어떤 황제로서 이렇게 떠받들었던 역사. 근데 그랬던 차천자는 정조대왕처럼 옷 두 벌로 생활했었다고 하고요. 매우 청렴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독립작을 요청하면 한 번도 거절한 바 없이 착착 이렇게 제공했던, 너무나도 위대했던 어떤 시대적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보천교 성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국가 건설을 선포한 보천교는 민중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잖아요. 어떤 사업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던 너무나 낯익은 게 물산 장려 운동이 있는데, 저도 그거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한 인식은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보천교 다시 보다 책이나 이제 학술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자급자족의 물산 장려 운동을 선봉에서 이끌었던 게 바로 보화교, 보천교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서양 음악이 대세가 됐지만 우리의 그 결국 율료의 세계를 지켰던 호남 우도 농악, 그게 이제 그 재래 음악이기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풍물을 육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연하는 걸 보면 맨 마지막 그 어떤 공연 무대 속에 꽁을 잡아서 옆구리에 이렇게 차고 있는, 그리고 총도 차고 있는 한 인물이 항상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일제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연들 속에서 그 어떤 민중들에게 그 일제 비판 의식도 같이 심어서 이렇게 응어리도 풀어줬던 문화 운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보천교가 민족 교육 사업에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제는 조선인들이 고등교육을 안 받아야 불이기 좋으니까 그런 거 아주 노예 교육만 시켰었지 않습니까? 역사도 말살하고. 근데 그 보천교 정의단, 나중에는 보천교 청년단으로 바뀌는데 16세에서 30살까지의 아주 파릇파릇한 청춘들을 교육해가지고 미래의 인재로 기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기산조합이라 그래가지고 그 주도를 했던 거고요. 그 조합장이 또 그 보천교의 그 경옥 국장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유리공장, 제철소, 재련소 같은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준비도 했었는데, 그건 전부 다 그 설립을 시도하는 단계에서 일제가 방해해서 이제 틀어져 버립니다. 뭐 철도를 건설하려고 추진했던 것도 방해가 되고, 또 이상제, 조만식 이런 분들하고 또 힘을 합쳐가지고 밀립대학도 1922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해서, 그거 뭐 총독부랑 상의해서 자기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10만 평 땅만 탈취해가고 그것도 틀어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뭐 이제 여성들 정음정양의 진리를 우리 상진님 표방했으니까 보흥여자 사립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차경성도님의 여동생 차윤숙 씨가 그것도 이끌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유치원도 세우고, 그리고 시대일보사라고 하는 그 당시 중앙 그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랑 같은 급의 신문사도 인수하려고 했었다가 좌절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잡지사도 이렇게 꾸리기도 하고 했던 여러 방면에서 우리 민족을 계몽하기 위한 움직임도 같이 벌였던 단체가 보천교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고 후천 성경의 도래를 외친 보천교를 신앙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국권 회복을 위한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죠. 그래서 앞서서 독립운동에 아주 그 손발을 걷어붙이고 도와줬다는 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제 1945년 11월 3일 날 당시 여의도 공항에 이제 착륙을 하시거든요. 근데 착륙하자마자 측근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읍에 빚을 많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발언은 이제 정읍 대흥리에 본수를 둔 보천교로부터 재정 지원을 아주 무한히 받았다는 거를 이렇게 감사의 표시로 말했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그 지금 불가의 그 고승으로 알려진 탄호 스님의 아버지도 그 60방주 조직에서 목방주, 보천교 재정원장을 맡으셨어요. 김홍규 자택에서 10여만 원의 성금이 압수돼가지고 뭐 일경한테 발각돼서 고문 받았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독립유공자도 돼 있고 한데, 그러니까 김이 독립만세 운동 전후에서 정읍을 비밀리에 여러 차례 오셨던 역사도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그래서 차교주 차경석 성도님하고도 많이 만났었고, 또 이제 여운형 김규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극동의 이제 약소민족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때 차비로 우리 보천교에서 1만 원을 전달했는데, 지금 1만 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1만 원은 지금 가치로는 5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리고 북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단체거나 상해 임시정부에서 손을 벌릴 때도 독립운동의 메카였던 보천교에서 다 지원해요. 그래서 그 상해 임시정부의 운영자금 5만 원 전달하고, 또 유명한 얘기가 또 김자진 장군이 군자금을 전달받습니다. 뭐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받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당시 김자진 장군은 부대가 이제 해체되고 이제 절망에 어떤 빠져 있었는 상태였는데, 보천교에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대를 무기를 사가지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그 보천교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었거든요. 지금이라도 보천교의 독립운동사가 제대로 연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도 보천교의 중심지인 정읍에 와서 유세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숨겨진 역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그럼 또 어떤 연관이 있나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1946년 6월 3일 날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이제 전북의 작은 도시 정읍에 와가지고 중대한 정치적 선언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거든요. 그때 그 선언이 쭉 이어져가지고 1948년도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합법 정부, 유엔이 인정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모태가 된 선언을 46년도에 정읍에서 왜 하게 됐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발언은 좀 위험합니다. 그 남북 분단의 원인 제공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자기 정치 생명을 건 발언인데, 왜 하필 정읍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수파의 의견을 내면서 그래도 국민적인 지지를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정읍을 고른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읍은 보천교가 있었고, 보천교의 상징인 진리 안에는 남조선 운수론이 있었거든요. 만국화약의 남조선이라고 상제님께서 표방하신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12제국 괴질운수를 당한 세계적 차원의 위기에서 모든 나라를 구할 그 비밀스러운 계책이 남조선에 있다는 그거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용어를 쓰고 있는 정읍 어떤 그 민심 속에 발언을 했을 때는 큰 저항이 없을 거라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었고, 실제로 그게 선언됐을 때 그 현장에서 그렇게 뭐 이견은 없었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자기의 그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서 보면 고종의 밀사로 1905년에 이제 또 루즈벨트를 대면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국제 정치의 냉정함을 각인합니다. 이렇게 무장 투쟁이 아니라 강대국과의 또 외교 속에서 국권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1919년도 9월 6일 날 그 임시 대통령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추대를 하고, 그래서 19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실제로 상해에 머물면서 초대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다 임시정부에 보천교에 자금이 들어갔고, 그 당시에 우리 상제님 진리 속에서 보면 앞으로 미일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미국이 승리를 하고 일본이 쫓겨나간다라는 그 보천교의 그 어떤 가르침이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그 당시 임시정부 순회들한테는 공유가 됐던 정보니까, 그런 이치대로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남한만이 단독 정부를 선언할 때 정읍을 선택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둘도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는 이 보천교의 영향이 아주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이런 탄압으로 보천교가 망하고 차경석 성도가 돌아가신 후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마는데요. 일제에 의해 해체된 보천교 성전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건물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물들일까요? 진짜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잘 아는 건물들이 다 보천교의 어떤 역사를 품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외국인들이 꼭 가는 곳이죠. 이렇게 서울에 딱 가면, 종로에 딱 가면은 조계사에 항상 가고요. 거기 대웅전. 그게 보천교 11전이 뜯겨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불교 조계종의 본산인 대웅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당시에 또 전주 역사랑 동대문도 보천교 건물을 옮겨 지은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불교 건물 중에서도 보천교 건물을 하나 뜯어가지고 멋지게 지은 것도 있다고 얘기가 되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통수권자가 계신 곳이 뭡니까?
청와대인데 그 청와대라는 이름도 보청교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1정 궁전은 황기화랑 청기화를 썼는데요. 그 청기화를 뜯어다가 만든 게 일제 때 경무대 그 기화로 썼다고 합니다. 그 경무대는 워낙 이제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하고 나서 그 경복궁 뒤에 뒷산에 소승곳에서 무도하는 것을 구경하는 대라고 해서 경무대인데 이승만 박사가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집무실을 경무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좀 민심을 잃고 나서는 그 경무대라는 공간이 원한을 맺게 한 또 원부의 상징으로 이렇게 불리니까 1960년에 12월 30일 날 그 윤보선 대통령이 경무대는 이름을 갈아야 된다 해서 그때 취한 이름이 청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붉은 기와는 보청교 11전에 푸른 기와를 얹어서 청와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없죠. 네. 일제가 패망하고 대한의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후천 성경을 건설할 것이라는 이 희망의 소식을 전했던 보청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포장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그 보청교 다시 보다를 통해서 정말 보청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느낀 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배포가 큰 인물이었다. 그 차경석 성도님이 진정한 새 역사의 문을 여는 대영웅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이거는 하늘을 뚫어깨는 정성 아니면 그 조직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 당시 가장 이렇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일제가 그 시기에 보청교를 그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 그러니까 상제님의 천명 통일의 역사를 여는 과도기에 철저하게 결국엔 패망하게 됐고 지금 잊혀졌지만 보청교가 앞으로 이제 새 역사 통일 문화를 여는 그 지구촌의 유일한 희망인 증산도의 그 뿌리 역할을 톡톡히 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동학의 서곡인 보청교를 좀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 등은 차경석 성도님을 상해 임시대공부로 초대해가지고 주석으로 모시고 싶었다고 할 정도의 영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동학 그리고 이제 보천교, 증산도는 그 셋이 아니고 그 한 줄기 역사의 물결로 도덕에 흘러온 거고 그 보청교가 그렇게 헌신했던 그러나 지금은 철저히 패망했던 그 역사를 우리 증산도가 다시 이렇게 이제 완성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민석 포정님을 모시고 보천교 다시 보다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형성되는데 보천교가 끼친 영향이 정말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내용 전해주신 포정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의 독립과 근현대사의 형성 등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보천교.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보천교 학술회의를 통해서 보천교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 보천교의 참모습이 복원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천교의 참모습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끼친 영향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 보천교 다시 보다를 권해드립니다.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